사람은 땅을 밟고 삽니다. 땅을 딛고 일어나고, 땅을 일궈 농사를 짓고, 땅에 의지하여 일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흔적은 땅에 남고, 선대를 기억하고 후대를 기약하는 것도 땅에 의존합니다. 20세기 후반을 이어 활발하게 진행된 국토 개발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중 행정구역 단위로 변화를 준 것은 간척사업이나 댐 건설 같은 국가 규모의 개발 사업이었지요. 특히 댐 건설은 기존의 육지가 물에 잠긴다는 것 때문에 대규모 문화유산 조사가 병행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진행된 진안 용담댐 건설도 그러했습니다. 용담댐 건설은 덕유산과 운장산 사이를 흐르는 금강을 막아 하류의 홍수를 방지하고 전북 전체에 공급할 용수를 확보하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안고원의 북쪽 출구이자 고대로부터 남북을 이어주는 통로였던 금강은 많은 사람들을 품던 생활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굽이치는 물줄기는 곳곳에 너른 평지와 비옥한 땅을 만들었지요. 이곳에 정착하여 생활을 일군 선조님들은 집자리나 고인돌, 고분, 산성 같은 많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수몰된 옛 용담면, 과거의 물거현이나 백제와 가야의 와정토성, 백제 월계리 산성과 바로 옆 신라것으로 유명한 승금유적 등은 삼국시대 유적으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랑리와 모정리에서 다수의 청동기 유적도 조사되었지요. 삼랑리는 풍암, 안자동, 수자동 구공유적을 들 수 있겠고, 모정리는 진근을, 망덕, 모공유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청동기 유적 중에 모정리, 여의곡 유적의 규모와 밀도가 이목을 끕니다. 과거 이곳은 금강과 운장산에서 발원한 정자천이 만나는 곳이었고, 이로 인해 충적지를 동반한 독립능선의 완만한 구릉이었습니다. 강에 인접한 마른 땅,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모량리 여의곡은 마을 유적도 나왔지만 고인돌이 대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십 기에 달하는 양은 이곳의 중심연대가 청동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지표 유적이고 전북 동부 최대 고인돌 유적이라는 상징성으로 수몰 지역을 피해 용담댐 옆의 자연 생태공원과 구용담면 옆에 망향의 광장 전망대에 고인돌을 나눠 옮겨 놓았습니다. 전망대의 고인돌은 장방형에 단이 부속된 것과 이에 연접한 세기의 고인돌들로 단이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망자의 장례는 물론 이를 기리는 제의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다른 세기의 고인돌도 같은 묘역을 공유하고 있어 가족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 하나는 크기가 매우 작아 어린아이의 것으로 가늠합니다. 출토 유물을 미루어 기원전 4, 5세기라는 설명이 초입의 비석에 무심한 듯 새겨져 있지요. 지배 세력의 등장과 세습, 독립된 사회체계가 생각보다 작은 단위에서 발생하거나 정착할 수 있다는 증거이겠습니다. 생태공원에는 52기의 고인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의곡 고인돌들은 크게 3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곳은 능선 아래 여러 개의 고인돌로 되어 있고, 다른 한 곳은 열지어 있는 수기의 중심 고인돌 주위로 동일 집단의 고인돌들이 열을 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금강의 흐름과 평행하며 경작지 남쪽에 조성되어 있었지요. 주거지가 구릉 위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독특하다 하겠습니다. 위계와 시간 차이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덮개돌의 크기가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부에는 돌을 쌓아 만든 무덤방이 있었고,
주위로는 돌무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덮개돌이 사라진 것이나 깨진 것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멀게는 지배 세력의 변화, 가깝게는 생산 활동을 떠올리게 하지요. 특히 국내 최초로 덮개돌을 옮긴 흔적이 조사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 곳의 지성묘들과 경장유구는 길과 도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니 주거, 생산, 매장 영역 등 목적에 따른 영역의 분리를 관찰할 수 있죠. 특히 그 규모와 모습으로 보아 이곳의 세력은 고인돌 조성의 진심이었습니다. 강점기까지만 해도 용담과 진안을 잇는 교통로가 고인돌 옆으로 지났습니다. 고대인들의 지형을 읽는 방법은 삼국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인들에게도 이어졌지요. 수천 년을 이어온 길은 아직도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수위가 들고 나며 겨울, 봄에 걸쳐 예전 모습을 잠깐씩 드러냅니다. 언제 것인지 모를 성렬과 성물이 예전에는 새거지 뒤편 능선이었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자리 끝,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면 멀리 전방으로 고개를 내민 곳이 눈에 띄지요. 고분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새거지를 꾸린 집단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국유적, 망덕유적, 여의곡유적 모두 유사한 모습으로 고인돌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이 교통로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주봉을 기준으로 남쪽의 월포리 지성묘부터 조성 경향이 달라지는데 중간에 위치한 용평리의 넓은 평지와 방어에 유리한 지형 대신 훨씬 더 좁은 정자천의 협곡으로 새거지를 넓혀갔기 때문입니다. 지형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큰 마을과 큰 마을을 잇는 길이 생기고 이 땅의 국가들이 발전하여 원삼국 시대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나라와 나라를 잇는 길이 되어갔습니다. 금강이 만들어낸 굽이치는 지형은 제한된 교통로라는 조건을 만들었고 고대인들에게 사회화를 촉발했을 수도 있겠지요. 교통로는 교역망으로 진화하고 고대 국가들이 출현한 이후 진안에 유난히 밀집한 도요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진안, 용담호 한가운데 월계리 산성에서는 가야토기가 수집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2km 떨어진 와정 토성에서는 가야토기와 함께 고구려의 토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와정 토성은 유물유구가 너무 확실한 백제의 토성입니다. 대량의 백제 토기와 수혈식 주거지, 온돌, 그리고 화재 흔적이 나왔지요. 근거리의 백제와 가야 성곽, 전투의 흔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야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합니다. 사서, 특히 일본의 사서는 대부분 많이 착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상세하고 백제인들이 백제사설을 참고하여 기록했다 여겨지는 일본서기에서 최대한 정제한 사실을 추려내면 발굴 결과와 매우 가까운 정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서기 권 제15 현종 천왕 3년 서기 487년입니다. 백제의 한성상실은 475년, 일본이 한자를 받아들인 것은 5에서 6세기지요.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해에 기생반숙예가 임나에 운거하여 고구려와 교통하였다. 그리고 서쪽으로 삼한의 왕이 되고자 하여 관부를 정비하고 수리해서 스스로 신성이라 칭하였다. 그는 임나에 좌로나 기타갑배 등의 계책을 써서 백제의 정마기예를 이림성에서 죽였다. 이림은 고구려의 땅이었다. 그리고 대산성을 쌓아서 동도를 막고 식량을 운반하는 나루를 차단하여 군사를 굶주리고 곰핍하게 하였다. 백제왕은 이에 크게 노하여 영군 고이해와 내두 막고해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대산을 침공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생반숙예가 군사를 내어 역습하였다. 기력이 더욱 강해져서 가는 곳마다 모두 깨뜨렸으며 하나가 백을 상대하는 기세였다. 그러다 갑자기 병사가 다하고 힘이 다하였다. 일이 원만히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임나로 돌아왔다. 그러자 백제국은 좌로나 기타갑배 등 300여인을 죽였다. 5세기 말 기생반숙예라는 가야인이 고구려와 협력하여 백제를 축출하고 교통로와 나루가 교차하는 곳에 대산성을 쌓아 저항하였으나 결국 백제에 밀려났다는 이야기지요. 5세기 운영된 백제의 와정토성에서 백제는 물론이고 고구려계와 가야토기가 발견되며 5세기 말 대형 화재로 모두 불타면서 폐허가 됩니다. 동쪽으로 250m 떨어진 곳에 있는 황산리 고분군은 5세기 말부터 6세기 조성된 것으로 한술 더 뜹니다. 가야 고분인데 백제, 고구려, 가야 그리고 신라 토기까지 출토되었지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5세기 말 축성된 월계리 산성 옆 승금유적에서는 신라 고분까지 조사되었습니다. 무주나 장수 60량을 넘은 교통로는 장수분지의 철, 동향면의 구리와 연결되고 진안고원에 금강이 만든 거대한 통로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수몰된 용담면을 지나 충령을 넘어 익산과 금강을 따라 북쪽으로 물길 따라 사비로 연결되었습니다. 동향면 제동유적의 발굴 결과는 아직 신라 발해 시대가 제일 오래된 것이나 인근 특히 장수에서 쏟아지는 청동 유물을 감안하면 이전부터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장수 대적골 제철 유적은 삼국시대 토기가 수습되기도 했지요. 연구 결과에 따라 시간대도 잘 이어집니다. 가야와 교통로, 무역로로 철과 구리 등 물산을 취합하는 용도로 5세기에 와정토성이 운영되었을 것이며 5세기 말 백제의 한성상실과 같이 하여 가야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가야는 인근에 쇄거하면서 나루터에 월계리 산성을 축성하였습니다. 월계리 산성은 동도라는 위치에 포함되며 그 모습이 길게 이어진 반도의 끝 정상을 두른 대산성이라는 이름에 설득력 있는 모습입니다. 적 방향도 서쪽입니다. 중요한 위치를 증명하듯 신라 발해 시대에도 계속 운영되었지요. 그리고 일본서기 개체천왕 7년 6월과 11월 기사 서기 513년입니다. 6월 백제가 반파국이 기문을 약탈해 갔음을 알림 11월 기문과 대사를 백제에게 줌 반파에 기문을 주지 않음 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가야의 서진이 벌써 487년인데 이제 약탈했다고 알려주며 기문을 줬다면서 저 혼자 난리인데 그래도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백제와 가야가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이지요. 두 나라의 전쟁에서 백제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6세기 초이지요. 광양 여수까지 진출하여 마로산성을 축조합니다. 용담면, 현재 용담댐으로 수몰된 지역은 삼국시대 모든 국가들의 흔적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안, 운장산 자락과 장수분지에서 생산되던 철, 수없이 많은 대량의 봉수망은 삼국시대 이전의 토기편들로 가야의 확장을 증거하고 신라의 고분은 가야를 따라 들어온 그네들의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와정토성에 불탄 흔적은 5세기 말 백제의 한성상실이 가져온 이 땅의 혼란을 그대로 적어놓았지요. 5세기 말 가야의 확장은 금산과 완주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북쪽은 금산, 만인산까지 봉수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가 진출했던 월평동 산성까지 불과 23km입니다. 신라를 통해 가야에 닿았다는 기록이나 유적, 유물은 다수지요. 고구려와 가야도 이 통로를 통해 연결하려 했을 수도 있겠지요. 고구려의 흔적이 대전 월평동 산성을 넘어 전북 어딘가에 더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속에 잠기기 전 60령을 넘어 신라로 가는 길과 물거현을 지나 충령을 넘어 백제로 가는 길이 휘돌아 나가는 금강과 교차하던 곳. 남북으로 이어진 여러 성곽들은 삼국이 통일되기 전 가야에서 백제로 교체되는 정황을 보여주며 그 아래 신라의 석광묘로 보이는 유적까지 발견되는 백제, 가야, 신라의 충돌점 진안 월계리 산성입니다.
삼국시대 힘의 이동이 새겨져 있는 월계리 산성은 수몰로 인하여 육로로 가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현재는 선박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덕분에 오지 중에 오지가 되었습니다. 진안 군청과 박세웅 선생님의 도움으로 물길을 통해 다녀오기로 합니다. 겨울 동안 내려간 수위가 능선에 등고선을 새겨놓았습니다. 그 사이로 발걸음을 내딛고 시굴 발굴조사대에 넓어진 소로로 성곽을 향해 올라갑니다. 경사가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하면 다 왔습니다. 남문지입니다. 약간의 와편과 무너진 성돌의 모습으로 흔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안고원의 거친 산줄기 사이로 금강이 흐르면서 하한당구를 만들어내다가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며 호반의 물결로 중턱까지 올라옵니다. 댐 건설로 사라진 용담면은 본디 백제의 물거현입니다. 신라 청거현을 거쳐 1313년에 용담현으로 이름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운장산과 덕유산 그리고 사이의 좁은 통로로 흐르는 금강은 이곳의 선조들이 남긴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깝게는 임진왜란 때 운장산을 넘으려 한 일본군과 조선군의 웅치이치 전투일 것이고, 멀게는 삼국시대 말 백제와 신라의 공방전과 백제와 가야의 세력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두 나라의 본격적인 적대관계가 시작되지요. 전초전인 현재 금산 추부면 진성전투를 시작으로 옥천 군북면 군서면 일대에서 관산성 전투가 전개됩니다. 대전 옥천 금산 영동 일대의 삼국시대 산성들은 100여 개가 훌쩍 넘고 그동안 발굴 결과는 7세기까지 일진일퇴의 점령전을 수없이 반복한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대전 계족산성에서는 곡성 등 신라 성곽의 특징이 나타나며 영동 대왕산성은 사서의 기록으로 백제군이 점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북 내륙 남북으로 열린 교통로는 두 나라의 대치선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진안 북부 지역은 현대의 용담면, 당시 백제 물거현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또한 동쪽에서 접근하는 공격군에 대한 최후 방어 요처 중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대둔산, 운장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자연의 방벽에는 사비로 향하는 몇 개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금산 진산읍에서 황산벌로 넘어가는 이치,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웅치, 그리고 그 사이 운장산의 물길을 따라 운이람, 반이람 계곡을 거쳐 충령을 넘어가는 길 등이 있었지요. 백제는 이 축선을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산성을 건설하거나 기존 성곽을 활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수몰된 용담댐 옆에 와정토성, 구용담면 배후의 옥거리 산성, 운복리 산성, 진안과 연결되는 천반산성, 성매산성 등과 함께 교통로를 따라 관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덕유산을 넘어온 교통이 용담을 향하는 길, 용담을 지나온 교통이 덕유산을 향하는 길, 현재는 수몰되어 배로 가야 하는 곳에 진안 월계리 산성입니다. 월계리 산성의 동쪽에는 승금유적이 있습니다. 수몰전 청동기 시대 지성묘와 함께 신라 석광묘가 2기 발굴되었지요. 특이한 것은 발굴 사실을 미루어 6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전북 깊숙한 곳, 가야가 진출했던 곳의 신라 유적은 백제가 멸망하기 100년도 전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고 그 이후 대가야 멸망 시기를 연상케 하며 두 나라의 일진일퇴 공방전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서쪽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게 합니다. 인근에 상당히 밀집한 산성들 공수군을 미루어 월계리 산성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월계리 산성은 둘레 584m로 당시 성곽으로 큰 축에 속합니다. 자리한 위치, 성곽의 크기, 유구의 밀도 등을 미루어 거점 성곽이나 치소로 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역사적 증거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아직 전체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시굴 조사에서 백제 특징을 보이는 기와 조각들이 다수 수집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모습은 후백제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요. 물론 인근 월계리 와요지에서 생산한 것과 유사한 것들이어서 지역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집되는 토기들은 가야계가 다수입니다. 인근 와정토성이나 고분군들에서도 가야계 토기들이 출토되니 이 자리의 기원은 가야가 먼저일 것이며 위치로 미루어 성곽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야가 진출했던 곳을 백제가 복속하고 치세하며 동진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되는 문지는 능선을 따라 축조된 남문과 북문, 그리고 절벽에 면한 서문입니다. 남문의 경사는 상당하며 공격군의 공략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쪽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 동선을 능선으로 유도하고 능선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을 향하므로 공격군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수비군의 시야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화망에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발굴에서 남문은 2번의 축성이 확인되었지요. 성벽 밖으로 대부분 무너졌으나 아랫부분은 남아있고 안으로는 성체가 잔존하고 있었지요. 유실이 심하지만 문지도 일부 발굴되었으며 신라 발해 시대 개축된 것입니다. 부근에서 발굴되는 유물도 대부분 신라의 기와조각이나 토기조각이나 화재 흔적이 남아있는 층에서 백제 와편과 토기편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도 문제 같은 게 있네요. 능선에 면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북문은 상당히 영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능선 끝에서 15m가량 서쪽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진입하려면 2-3m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수비군의 공격에 계속 노출되게끔 했습니다. 성벽에도 큰 공을 들여서 서벽에서 북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절벽에 면해 있음에도 협축으로 시공했고 그 크기도 성돌의 양을 미루어 거대했을 것입니다. 성벽 바로 뒤에서 사각의 구조물이 확인되는데 성문과 이격되어 있으니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석축으로 보입니다. 제의를 위한 제단, 관측을 위한 망대 등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요. 북문 인근 성벽의 육중함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시굴 조사에서 성벽 외부 유구나 성열들이 확인되었고 이를 감싸는 석축도 확인되었습니다. 어떠한 필요에 의해 성곽을 중축한 사례로 생산이나 제의를 목적으로 한 또 다른 시설을 암시합니다. 성문은 현문으로 보여서 신라 발해 시대에 개축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서문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돌출된 치 같은 구조물이 있으며 북문과 같이 좁은 통로로 성문으로 유도됩니다. 유도로는 남북 방향이어서 방어에 탁월하며 수몰전 지형은 절벽의 면에 바로 금강에 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문과 거리가 50m 정도로 매우 가까우며 성곽 내부의 평지가 능선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유사시 북문의 기능을 이어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문 또한 현문식으로 보이고 장대지를 근처에 두었습니다. 지휘소를 이곳에 둔 것은 성 전체의 조망이 양호함과 동시에 취약지에서 이격하기 위해서였겠지요. 서문에서 북문을 지나 북성벽까지 협축으로 쌓았으며 다른 구간은 내탁입니다. 성곽의 모습은 적방향을 서쪽으로 두며 진안읍과 구 용단면을 이어주던 고남제와 물길을 관측합니다. 이것은 가야 축성 후 신라 개축을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성벽의 쌓은 모습도 다양합니다. 장방향으로 다듬은 돌을 일정하게 쌓은 구간, 큰 돌과 다듬은 돌을 혼합하여 쌓은 구간, 유용 가능한 석재를 그대로 쌓은 구간이 혼재하며 쌓은 방법은 대부분 수평 줄쌓기입니다. 그런데 북성벽, 서성벽에서 층단 쌓기나 허튼 쌓기가 등장하지요. 성곽 취약부에서 허튼 쌓기 같은 유형의 성벽이 확인된다는 것은 개축의 주체를 신라와 더불어 후백제까지 넓혀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벽의 전체 길이는 584m에 달하며 포곡식이나 능선부의 활용 공간이 넓어 성곽 축성의 교과서 같은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광양 마로산성이 연상되며 월계리 산성 또한 능선을 따라 성렬과 조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들이 능선을 따라 빽빽히 들어서 있었지요. 고남치를 넘는 사람들, 금강을 넘는 사람들은 월계리 산성의 위용에 감탄에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제군과 가야군, 어쩌면 신라군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교통로와 옛 물줄기는 이제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수몰 전 이루어진 문화유산 조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가야의 흔적이나 심지어 신라의 흔적, 그리고 일대를 치세했던 백제의 흔적은 이제 몇몇 자료로만 접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 487년 임나의 기생반숙리에가 고구려와 내통하고 맞섬이라는 기사에 기생반숙리에가 삼한의 왕이 되고자 대산성을 쌓아 동도를 막고 식량을 운반하는 나루를 차단하여 라는 구절이 등장하지요. 백제왕은 크게 노하여 고이해와 막고해로 토벌하게 합니다. 이에 기생반숙리에는 임나로 돌아갔다고 하지요. 고이는 백제왕가의 복성으로 삼국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백제의 한성상실은 서기 475년이지요. 487년은 가야 세력의 서진과 시기적으로 같이 합니다. 학계에서는 백제 동성왕 때 임나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분석하며 기록의 대산성일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6세기 전반 백제가 광양까지 진출한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숨겨진 역사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월계리 산성은 산정에 위치하여 수모를 피하고 치열했던 고대 국가들의 움직임을 증거하는 몇 안 되는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도 최소화되었지요. 덕분에 백제 고대사의 열쇠를 절경으로 둘러싸인 진한 월계리 산성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잔설이 남은 전북 진안의 깊은 산, 정상의 유적을 찾아오릅니다. 봄을 시세 많은 바람이 왕사봉과 봉화봉 사이에 작은 쌀이제를 넘어 장군봉과 매봉 사이의 협곡을 타고 운장산을 넘습니다. 동쪽으로 진안고원의 물줄기가 만들어낸 운이람, 반이람 계곡의 절경을 넘어 고대 백제의 흔적인 지금은 수몰된 물거현, 옛 용단면이 잠들어 있는 호반이 멀리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이치전투가 있었던 대둔산이, 남쪽으로는 금남정맥의 주봉, 운장산이 몸집을 자랑합니다. 그 너머에 웅치가 있지요. 전북 동부와 서부를 가르던 산줄기를 넘는 세 곳의 고갯길 중 가장 험한 쌀이제를 넘는 봉수인 태평봉수대입니다. 운장산은 곳곳에 절경이 숨어 있습니다. 9개의 봉우리를 구름다리 타고 넘어가는 구봉산, 거대 바위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주자천의 운이람, 반이람 계곡, 계곡 위에 숨어있는 무릉리, 그리고 위봉산성과 위봉폭포 모두 운장산이 품고 있는 절경들입니다. 절경은 심지 있는 암맥들이 만들어내지요. 거칠고 큰 산인 만큼 오늘 오르는 봉화봉도 거칩니다. 운장산의 북쪽 자산으로 해발 830m,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백제 백령성, 탄현, 용계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나올 때까지 빈틈없는 산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운장산에 가깝고 높은 봉우리, 교통로인 만큼 매우 험한 경로이고 대신 이곳만 넘으면 바로 익산입니다. 지금은 발길이 끊어졌으나 봉화봉 서쪽으로 강점기까지만 해도 쌀이제가 있었고 주요 교통로가 있었지요. 지금은 골짜기를 따라 운장산 봉우리 아래 성제를 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백제는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봉화봉의 태평봉수, 운장산 봉수, 성제의 성제산성을 통해 교통로와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통로의 입구와 출구에는 수많은 산성을 배치하여 단단한 방비를 했습니다. 서쪽에는 소향리산성, 백현리산성, 이전리산성, 고성산성 등 최후 방어용 산성들이 가득했고 동쪽으로는 운봉리산성, 옥거리산성, 와정토성, 월계리산성 등이 제한된 교통로를 따라 연이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단절되어 있던 전북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는 길이며 백제와 가야의 세력전 결과를 보여주는 유적들입니다. 따라서 지형의 제한을 극복하고 일대를 지배하기 위한 요처의 봉수망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전북 동부의 고대 봉수망은 수량이나 배치면에서 매우 치밀합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대규모 문화유산 조사에서 백제 유물들과 함께 가야것 또한 같이 출토된 이후 두 나라의 세력전에 동반된 성곽들과 이를 연결하는 통신망의 구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일본 서기에는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반파가 대사에 성을 쌓고 일본의 습격에 대비함이라는 기사에는 반파가 자탄과 대사의 성을 쌓고 만해와 연합하여 봉수와 저각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의 시기는 514년 3월입니다. 백제 무령왕 때 가야와 벌인 전쟁에 대한 단편입니다. 백제가 남하하여 섬진강 하구에 마로산성 등을 축조한 것이 6세기 전반이지요. 기사를 미루어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까지 두 나라는 치열한 세력전을 치르면서 성곽과 봉수망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북의 봉수는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장수로 집중된다는 연구도 있지요. 태평봉수 인근의 봉수망은 서쪽으로 완주 기린봉수, 완주 종리봉수 등이 있고 동쪽으로 물거염 배후 진안 옥거리 봉화산 봉수, 진안 삼랑리 지장산 봉수로 이어졌고 운장산 봉수와 조포봉수, 갈룡리 국사봉 봉수, 월포리 성주봉 봉수 등이 진안읍 북방에서 병렬로 동서를 연결하였습니다. 적 방향을 서쪽으로 두거나 가야 유물이 발굴되는 성곽과 연결되어 있는 봉수대들이 많아 가야 초축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백제 자체적인 봉수망도 운영하였을 것인데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 기원전 9년 기사에 봉화봉자를 쓰는 봉현이 등장하고 백제 구수왕 서기 224년, 백제 고이왕 255년, 266년 기사에 신라와의 대결에서 봉산, 봉산성이 등장합니다. 이미 봉수체계가 각 나라에 있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세력전에서 탈취한 가야의 봉수망 또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지리적인 이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확인된 고대 전북 봉수는 무려 100여 개입니다. 남북으로 금산에서 지리산까지, 동서로 순창, 익산에서 덕유산까지 전북 내륙 산악지대를 촘촘히 잇고 있습니다. 태평봉수는 익산과 덕유산을 잇는 허리에 해당하며 운장산 봉수와 함께 금남 정맥을 넘는 가장 중요한 봉수입니다. 산 아래 대분리에는
삼국시대 고래실 고분군이 있어 산을 넘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는 새거지가 있었다는 뜻이겠습니다. 태평봉수는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주 감영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다시 쌓았지요. 실제로 태평봉수의 전망은 태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천하가 내려다보이는 훌륭한 조망을 갖습니다. 이치 전투가 있었던 대둔산과 이치는 직선으로 보이고 웅치를 넘으려 앙코쿠지 AK가 남하한 통로도 동쪽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1595년 축조로 알려져 있으므로 실제 전투에 영향을 주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굳이 태평봉수를 다시 쌓은 것은 당시 관측조가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정상부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급해지고 이어 완만한 구간이 연결되어 석축이 산 아래서 잘 보이지 않은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조선시대에 다시 쌓은 모습입니다. 주위에서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원을 삼국시대로 봄에 있어 무리가 없으나 고대의 모습과 같은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으로서의 태평봉수, 봉수망은 중요합니다. 국가체계를 의미하며 보다 발전된 사회로 이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행정력을 증명하는 증거이면서 영향력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봉수망은 우리가 고대 국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근래 들어 봉수망 발굴이 활발해지고 사적이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이해의 연장선에 있는 후손들의 노력입니다. 이 땅에 문명국가가 남아있는 한 과거의 봉수망 혹은 현재의 인터넷은 후손들이 선대를 기억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마침표 하나도 조심스러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이산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금강이, 서쪽으로 섬진강이 흘러갑니다. 전북 동부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고원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삼국의 힘이 뻗어나가는 교차점이자 회합점이었습니다. 이 땅의 동쪽과 서쪽이 왕래하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백제, 어쩌면 고조선 준왕이 익산에 자리 잡은 이후로 마한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는 바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익산으로 가는 길은 고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통로로 수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억겁의 세월에 걸쳐 땅 위에 흐르던 물줄기가 만들어 놓았지요. 고대인들의 삶이 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곳에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남부의 풍요로움의 근원인 금강과 섬진강, 수계가 회오리 치던 지난해도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중 마이산 남쪽의 들판은 주위에서 가장 큰 들판이었고 섬진강 수계가 관통하기 때문에 인근의 중심이자 교통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 서기에 언급되는 백제의 웅진천도 후 목시 세력이 가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곳이 항구가 있다는 구절에 의거해 섬진강이 흐르는 임실로 보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지요. 임실 성미산성이나 남원 성시리산성 주위의 가야 구분들은 웅진천도 후 세력이 약해진 백제의 영역으로 가야가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백제는 가야의 서진을 차단하기 위해 또 얼마간 시간이 흘러 성왕의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신라와의 접전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근을 요새화했습니다. 인계철선처럼 배치되어 신라로 향하는 백제 산성들이 그것입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백제 완산주의 주군현에 나오는 마돌현,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에 귀속되면서 삼국사기 잡지 지리 신라 임실군에는 마령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실과 진안은 현재도 섬진강으로 이어져 있지요. 과거 인근의 중심이던 성미산성이 이 통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고려사까지 이어집니다. 고려사 지리 전라도 전주목 마령현. 마령현은 본래 백제의 마돌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임실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 전주에 내속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안 마령면이 신라의 마령현, 백제의 마돌현이었습니다. 과연 면 소재지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새거지의 조건들이 읽힙니다. 섬진강과 그 지류들이 만드는 몇 개의 통로, 넓은 농지와 함께
높은 밀도로 유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촌리 고분군, 평지리 고분군, 개설이 고분군 같은 삼국시대로 근원이 거슬러가는 새거지의 증거들과 강정리 산성, 평지리 토성 같은 방어시설, 원평리 평지리 유물산포지 같은 생활 흔적들이 그것입니다. 이 중 평지리 토성은 신라 발해 시대의 것으로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입지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백제의 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야의 진출을 진압하고 신라 공략을 위한 관방체계 구축을 위해 충실하게 축성되고 유지되고 운영된 진중한 성곽이 마이산 상계 서쪽 끝에 통로를 감지하며 축성되어 있습니다. 진안 한미성입니다. 마이산 산괴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활용할 수 있는 석재의 조달에도 용이한 훌륭한 산성의 입지입니다. 특히 한미산성이 위치한 강정리는 섬진강이 은천과 세동천 등의 지류와 합쳐지는 곳이며 방어군 입장에서 복잡한 지류와 마이산의 산세로 해자와 성벽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었지요. 반면 남북으로 이동하려는 공격군 혹은 어떠한 세력이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1968년 항공사진에는 산성 내부의 경작지와 보존 상태가 좋은 한미산성의 석축성곽 둘레가 뚜렷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난 공격군이 웅치를 넘으면 바로 전주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한미성을 치소성으로 삼아 일대에 대한 행정력과 군사력 완비를 도모하여 신라로 가는 통로의 일선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증거는 한미성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이곳은 강정리에서 시작되는 광대봉 등산로 입구입니다. 한미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마이산 광대봉 등산로 초입입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잠깐 지나 10분, 전방에 무너진 성돌이 나타날 무렵 수없이 많은 와편이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미산성입니다. 현재 개설된 등산로가 성벽을 가로질러 넘어가는데 성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종류와 양의 와편으로 미루어 성벽에 가깝게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종의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유지됐을 것으로 생각되지요. 성 안으로 들어서면 꽤 넓은 평탄한 지형이 드러납니다. 오랜 기간 경작지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서성벽의 높이와 같이하여 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 지대가 높아지며 계단식으로 조성된 모습 아래로 역시 다량의 와평과 석축이 존재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 지형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항공사진에서 경작지가 확인되고 일제강점기 지도에 밭이라 표시되어 있으니 경작지로 이용된 시기는 꽤 길었습니다. 중턱까지 오르는 도중에도 역시 좌우로 대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모습이 여기서 농사를 지었을까 싶지만 역시 경작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석축은 그 규모가 꽤 되어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으로 구축이 불가능하지요. 등산로 우측으로는 꽤 큰 바위가 있어 잠시 뒤져보았으나 눈에 띄는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건물지인데 아직 발굴이 진행된 구역은 아니니 후위를 위해 궁금함을 참습니다. 와, 새를 벗삼아 잔존 구간이 양호한 북쪽과 동쪽 성벽을 향해 오릅니다. 역시 수많은 종류, 수많은 양의 와편이 좌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꽤 온전한 크기의 와편입니다. 정상부에 많은 수의 건물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양은 그렇다 해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한미산성을 운영한 세력이
오랜 기간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해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만큼 백제는 한미산성을 중요한 곳으로 여겼을 터입니다. 그네들이 이곳을 부르던 이름이 마돌성이었을까요? 마이산이 말의 귀를 닮아서 마이산이라 했다고 하지요. 그 유래는 최소한 백제로 거슬러감이 확실할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말의 산세는 백제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며 후에 이곳에 당도한 후신을 자처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르막이 끝날 무렵 북성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무너져 내린 모습에서 과거 성벽의 위용이 어땠을지 바로 느껴지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한 서벽과 달리 이곳은 협축으로 축성된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돌을 가득 메운 이끼를 피해 꼭지점에 올라 서쪽으로 무너져가는 성체를 내려다볼 때쯤 장마의 초입, 간만에 해가 비춥니다. 바깥쪽으로 아직도 깊은 경사를 유지한 모습이 그 아래 평평한 지형과 비교되는군요. 한미산성의 북쪽 성벽 구간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듬은 흔적이 눈에 띄는 수박돌들이 산더미입니다. 흡사, 콘크리트 같은 마이산 특유의 석질이 순간적으로 근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꽤 뚜렷하게 남은 추정, 동문지에 당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이 넓고 성문 뒤쪽으로 근대에 만들어둔 듯한 성열이 있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바로 옆에 장대지와 함께 전방의 골짜기로 가려진 곳이라 아군의 공격 기동이 노출되지 않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임에 틀림없어 정황상 성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백제가 성문을 두는 위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데다 한미산성의 적방향은 동남쪽이고 남쪽은 은천, 서쪽은 섬진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전술적으로 성문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성상부의 평지는 꽤 넓습니다. 역시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나 동성벽의 내측 고도와 그 높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처음 조성은 현재의 성곽을 구축한 이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대지의 넓은 평지 때문인지 역시 와편이 엄청 많은데 문양 또한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발굴이 이루어진 지역이라 도중에 나온 와편들을 모아두기도 했지요. 그리고 여기 한미산성 성벽이 100m가량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돌들을 꽤 높이 쌓았는데 아직도 가장 높은 곳은 5m가 넘습니다. 경사지 꼭대기에 성벽을 약간 뒤로 눕혀 쌓았고 배부른 곳도 거의 없어 축성 세력의 기술 수준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면 남문이 나옵니다. 흔적이 매우 뚜렷하여 성벽의 단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죠. 개거식 성문으로 능선 바깥쪽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백제의 방식과 다르게 능선 끝에 자리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소성으로 잘 보이는 곳에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한 성문으로 봅니다. 개거식이니 백제 때 초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개축을 통해 평면 동쪽이 오각형으로 변화하지요. 전투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산성은 현재 4번의 시굴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 발굴 지역은 서쪽 최하부 집수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과 가장 높은 추정 장대지였지요. 1차 조사에서 남분 발굴을 통해 위치와 규모, 축성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라 극후기 와편을 판별해냅니다. 여기서 최후의 한미산성의 축성 세력이 백제가 아닐 가능성이 확인되지요. 후속된 가장 고도가 낮은 서성벽 인접지에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집수지로 추정되는 성렬을 확인합니다. 집수지는 산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저장장치와 같아서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보통 연속되는 발굴 계획을 찾게 됩니다. 3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렬은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건물지 기단부로 확인되었고 성벽에 아주 가깝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 아래서 시기를 거슬러가는 건물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고대하던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지지요. 백제의 건물지 위, 아주 견실하게 지어진 대규모의 후백제 건물지였습니다. 동성벽의 발굴 결과도 역시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초부를 파낸 다음 진흙, 잡석과 함께 기와 조각을 다져 넣었는데 이 기와는 백제와 신라 극후기 후백제 것이었지요. 기초부를 조성한 방식 자체도 백제산성에서 보이는 축성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자가 새겨진 명문화편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관청과 관련된 건물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소성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배후성이었던 전주 동고산성이나 후백제와 관련된 중요 유적들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들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남문의 동쪽 오각형 개축 정황과 함께 발견되는 다수의 후백제 와편들과 함께 모든 결과는 이곳이 완산주를 방어하는 후백제의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유지되고 관리된 성곽이었다는 것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호족 바로의 시대가 후삼국 시대로 진화하면서 혼탁했던 전투지역과 이해관계가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만든 한미성의 개축 정황 또한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후백제가 외부로 힘을 투사하는 전진기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겠습니다. 한미산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입니다. 역사책에 등장하지도 않고 많이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그러나 신라가 이어서 인근의 중심으로 새로 토성을 쌓고 그 연원을 이어갔으며 후백제 또한 크게 공을 들여 육성했습니다. 성 내에서 발견되는 막대한 양의 와편들, 미 발굴 지역이 대부분인 정교하게 배치된 건물들을 위한 수많은 대지들은 상상 이상의 과거가 흙더미 아래 더 존재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유적으로 기대됩니다. 지표조사 결과 강정리 산성은 백제의 것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한미산성의 약점이었던 동쪽 능선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성이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입니다. 강정리 산성 또한 석성이지요. 신기하게도 같은 이름의 한미성이 더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기 위해 전초 보급기지로 삼았던 성들이어서 그런 이름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중요한 곳이었을 마돌입니다. 암악성을 향하는 백제장군 해수나 백기, 백제장군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하기 위해 전장에 나서기 전 마돌 성주와 술잔을 기울이며 백제의 미래를 논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무우는 300년이 채 되지 않아 백제의 후신을 자처하는 또 다른 군대에게 전해지고 견훤은 대하성을 넘어 경주로 진격하게 됩니다. 마이사는 어쩌면 백제와 후백제의 군마이겠습니다. 전북 내륙의 고원은 1억 년 전까지 호수였습니다. 호수 바닥이 무트로 드러나면서 곳곳에 양질의 점토산지를 만들었지요. 선조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청자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진안에서 확인된 무려 120여소의 가마터 중 오늘 방문한 도통리 청자요지는 가장 초기 형태의 청자를 생산하던 후백제의 흔적입니다. 마이산 엉덩이께에 있던 마령면은 백제의 마돌현, 신라의 마령현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새거지였던 만큼 고대의 성곽이나 유적, 유물산포지가 밀집하여 있고 그중 한미산성은 성토 흔적, 기와 등을 미루어 백제, 후백제의 치소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돌현, 현재의 진안 서부지역이 치소로서 고대부터 개발된 이유는 교통로 때문입니다. 마이산 동부는 금강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진안 팔공산 대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마이산 한미산성 앞에서 방향을 틀어 서쪽을 향합니다. 인근의 거대한 운장산과 성수산 사이 물길과 교통로가 교차하는 길이 바로 이곳으로 섬진강을 타고 나가면 임실 성미산성 아래에서 전주로 가는 협곡이 열려 있었고
만덕산 쪽으로 가면 마치, 북쪽으로 가면 웅치를 넘어 전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서구이치를 넘어 장수로, 동쪽으로 가면 율치를 넘어 장계, 60령을 넘어 거창으로 갈 수 있었지요. 마이산을 둥글게 감아도는 길은 멀게는 청동기 혹은 그 이전부터 마한, 백제, 가야의 물동을 소화하는 유서 깊은 교통로였습니다. 대부분 바닷가에 자리 잡았던 도요지와 다르게 청자도요, 그것도 극초기의 청자도요가 진안에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도통리의 청자도요가 보고된 것은 1938년입니다. 이후 혼란스러운 근현대기를 지나 1982년 최순우 선생님에 의해 다시 보고되어 주목받았습니다. 중평마을은 대규모 청자 폐기장 위에 조성되어 있었고 내륙의 청자 제작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6년에는 전주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개략적인 상황이 파악되었고 간헐적인 조사가 계속되다가 2013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사되었지요. 청자는 철분이 적고 입자가 고운 점토로 모양을 잡고 유약을 입힌 다음 1200도, 1250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환원소성으로 구워낸 것입니다. 고온에서 유약과 점토의 규사질이 녹아 유리질화되고 산소를 표면에서 빼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푸른빛을 띱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되면 누렇게 되지요. 복잡하고 예민한 작업입니다. 압력을 가해야 하므로 가마의 모습을 보면 기술 수준과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벽돌가마는 초기에 사용된 것이고 진흙가마는 이후에 사용하지요. 우리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러한 환원 번조법을 사용하여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라 발해 시대에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녹유 토기들이 당시의 화장품 숲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보인 녹유 골호가 대표적이다 하겠습니다. 9세기부터는 중국의 청자 기술이 유입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서해안과 일부 남해안에 청자 도요지들이 생겨나지요. 당시 정세를 반영하여 중국과 가깝고 교역이 활발했던 곳에 자기 생산이 집중되었고 이것은 신라의 중앙 집권이 약화된 것과 시기를 같이 합니다. 당시 청자의 소비가 지방 호족 같은 부유한 계층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지요. 도통리 청자요지도 그러한 곳입니다. 갓발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청자를 구울 때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큰 덮개 그릇입니다. 발굴 유물을 미루어 10에서 11세기 초기 고급 청자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백제와 연결되는 도요입니다. 도통리 인근에는 세 곳의 요지가 있지요. 외국리 점촌 도요지와 도통리 중평 도요지, 도통리 양지 도요지입니다. 구전 수집이나 발굴을 통해 처음 생산을 시작한 곳은 외국리 점촌이고 이후 도통리 중평으로 옮겨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동산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수량의 물과 용이한 목재 수급, 흙을 조달하는데 좀 더 용이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중평에서 발굴된 청자가마는 가장 큰 것이 경사 12도에 43m에 달합니다. 호남 최대 규모 초기 청자가마이며 진안지역 유일한 것입니다. 1호 벽돌가마가 폐기된 이후 2호 진흙가마가 그 내부에 축조되었으며 옆에는 좀 더 작은 3호 진흙가마가 존재합니다. 3호 진흙가마는 11세기 중반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며 최후 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자 생산 기술의 유입과 변청 과정을 증명하는 핵심 유적으로 사적으로 지정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지요. 청자 제작에 사용되는 갓발, 구울 때 사용하는 받침대 같은 요도구의 수량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대량 출토되었으며 폐기장에서는 해무리 구반, 잔, 잔받침, 주전자, 꽃무늬 접시, 병 같은 청자 조각이 엄청난 양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어떤 갓발에는 고누 놀이판이 새겨져 있었지요. 당시 도요인들의 여가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갓발 중에는 숫자가 새겨진 것들도 있어 생산에 체계가 있었다 생각되며 대량의 규격화된 가마 벽돌은
체계 하에 유지보수되었다는 지표일 것입니다. 2022년에는 현재 2호 가마 110m 동쪽 민가 마당에서 남북으로 뻗은 벽돌 가마가 추가로 확인되었지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욱 대규모로 운영된 청자 도요일 수 있겠다는 생각과 후백제가 산업으로 육성했던 흔적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은 북쪽으로 400m가량 떨어진 중성골의 도통리 양지 도요지는 아직 발굴 전으로 골짜기 내부 500m에 걸쳐 대규모로 흔적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임도 개설 시 발생한 절단면에서 노출된 유구의 폭은 약 2m, 중평 도요와 유사하며 초기 청자와 함께 녹청자도 수습되었는데 녹청자는 좀 더 대중화된 것으로 보지요. 실제로 양지도요에서 발견되는 몇몇 청자 조각들은 중평도요보다 퇴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더 늦은 시기, 더 많은 생산량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폐기장에 천년을 묻혀있던 청자편들의 은은한 발색과 광택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교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수레와 등짐에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뗏목이나 배에 청자가 가득하고 어떤 것은 완산주의 견원토성으로 어떤 것은 승주나 무진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금강과 섬진강을 통해 충청 내륙과 부여, 전남까지 닿았겠지요. 고려시대 개경으로 가는 화물선에서 나온 청자에 꿀이나 참기름 등이 담겨 있었으니 진안에서 나가는 청자에도 무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진안 마령의 특산이 오칠, 밀랍, 꿀과 대추 등입니다.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진안에서는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그리고 옹기까지 그네들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고려시대를 이어 조선시대까지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어진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자 제작의 그 시온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임진왜란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웅치라는 지명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휘하 부장인 앙코쿠지 에케이가 이끄는 육군 병력이 전주를 공략하기 위해 운장산과 진안고원을 남쪽으로 우회하는 진경로로 삼은 곳이지요. 북쪽인 이치는 권율과 황진이 지형에 힘입어 필사로 막아냈으나 웅치는 대둔산과 같은 천연의 장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김제군수 정담이나 후에 남원성에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나주판관 이봉남 등 조선의 지휘관들은 세 겹의 방어선을 형성하여 일본군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최초 일본군의 공격을 사력을 다해 막아낸 1차 방어선 황박은 아침 공격에 2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내 2선의 이봉남 또한 돌파당하고 결국 3선으로 밀려나 정상 능선에서 일본군을 맞아 분전하던 정담 휘하의 조선군은 결국 최고지휘관의 전사와 함께 돌파당하지요. 비록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나 치열하게 항전한 결과로 전투 수행 여력을 상실한 앙코쿠지 에케이의 군대는 전주 안덕원에서 황진 부대의 치명상을 입고 금산으로 후퇴합니다. 패전 때문인지 그동안 덜 알려진 전적지였으나 저번 웅치답사 이후로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사적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치 전적지도 아직 도기념물이니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눈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사실 인근에는 비슷한 높이의 고갯길이 많이 존재합니다. 임진왜란 웅치는 옛 웅치로 불리고 더 남쪽에 강점기에 새로 길을 내면서 같은 이름으로 지칭한 웅치가 존재하며 만덕산 아래로는 오두치와 마치가 있었습니다. 옛 웅치 북쪽 탄광 옆으로 적천치라는 고갯길이 있었고 그 위로 1972년에 새로 닦은 모래제길, 모래제 북쪽으로는 조약치가 있었습니다. 진안고원에서 전주 소양면을 향해 내려가는 옛 앙코쿠지 에케이와 그 부대가 넘었을 고갯길은 마치를 제외하면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옛 지리서에 대로로 표기되는 것들은 옛 웅치뿐이라 가장 유력한 곳입니다. 주변에 남은 오부 능선상의 추정 진지터와 고분으로 추정되는 흔적, 진지터, 봉화터, 외장바위 같은 직접적인 명칭뿐만이 아니라 진천골, 기대봉, 적천치 같은 지명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하지요. 그러나 최소 수천, 많게는 몇만에 달하는 병력이 불과 50m 폭의 웅치에서 격돌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분명 인근의 고개와 능선에 조선군의 방어진지가 가득했을 것이며 이에 쇄도하는 일본군으로 인해 혼전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조선군 전사자의 돌무덤이 온 산에 가득했다고 하니 종종 눈에 띄는 돌무더기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인지 이 근처 고갯길 귀신 이야기는 꽤나 유명합니다. 혹자들은 일본 귀신이 자리 잡았다, 혹자들은 원혼이 앉았다고 하며 수많은 교통사고나 급작스런 기상변화가 그 이유라 말합니다. 고원으로 올라가는 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변화, 험난한 지형으로 인한 도로의 선형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갓난아기 때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진안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기였던 제가 이동하는데 어머니의 목격담으로는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절벽으로 돌진하더라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뒷바퀴가 턱에 걸려 추락 직전에 겨우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옆에서 따라오며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여자 귀신 이야기나 걸어서 고개를 오르는 귀신들의 이야기는 더욱 유명하지요. 이야기에 따라 어떤 분들은 귀신 도로가 모래제다 하기도 하고 강점기에 뚫은 웅치가 귀신 들린 도로다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점기 웅치도로에서 버스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72년 11월 17일에 모래제가 개통되지요. 모래제와 웅치와 옛 웅치는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로 서로 아주 가깝습니다. 임진왜란의 상흔과 일본인들의 신장로, 아마도 나라 잃은 서름이 민초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았다가 귀신 이야기로 투사된 것이 아닐까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울창한 삼림 속 진격해오는 일본군을 노려보는 김제군수 정담의 시선 또한 귀신 같았을 것입니다. 수선루 앞에 닿자마자 수달 가족이 강변 얼음 위에서 노는 것을 봅니다. 영물도 살아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은 휘돌아가는 섬진강이 만든 곳곳의 솟은 단의 덕입니다. 바위 끝 신선이 뛰어넘어 다닐 듯한 누구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풍광은 400년 전 이 자리에 서 있던 한 집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섬진강이 마이산과 같은 거대한 여감 덩어리를 깎아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강물의 흐름은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자연의 손으로 훑는 흐름은 격렬하고 역동적입니다. 우리 전통 신앙은 대자연 산신인 마고할미로 대표되고 도교가 들어오면서 신선사상과 같이 하게 되었지요. 수선루도 그렇습니다. 타포니가 만들어 놓은 절벽 아래 커다란 공간에 자연에 순응하여 신선을 꿈꾸며 누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선루는 파격적입니다. 누각이 세워진 1686년 당시의 정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7세기 혼란한 전국과 사화, 전쟁 등으로 지방으로 낙향한 양반들이 많았는데 이때 도교적 사상을 함의한 정원이나 정자를 만들었지요. 별서 정원이라 칭하며 담양 명옥헌이나 대전 남간정사가 비슷한 시기 지어진 것들입니다. 모두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정원을 꾸미고 반듯한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선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위 틈에 맞추어 1층은 2칸, 2층은 3칸입니다. 정원은 넓다란 바위를 저 앞에 두었을 뿐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섬진강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선이요. 비오는 날 바위를 타고 흐르는 산수 겹산입니다. 눈앞에서 섬진강과 세동천이 합류하여 거대한 암봉을 뚫어내었으니 매우 신선입니다.
수선루는 진안에 세거하는 연안송씨 네 형제 진유, 명유, 철유, 서유에 의해 1686년 지어진 것입니다. 1888년에 후손인 송성로가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지요. 수선루라는 명칭은 목사 최계옹이 8순이 넘도록 네 형제가 풍류를 누리는 것을 보고 진나라 말 전란을 피해 상산에 응거한 동원공, 하황공, 용리선생, 기리수의 모습을 말하며 신선이 유하는 곳 같다 하여 명명했다고 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위 틈으로 나오는 석수 위에 송씨 수선루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편 지붕은 너와돌로 되어 있어 독특하며 방은 경사져 있으되 쪽마루와 창틀은 평평하니 이 또한 독특합니다. 수선루의 또 다른 매력은 민화지요. 방 안에 가득 그려져 있는데 호랑이와 물고기, 매화, 백학, 소나무와 같은 생물과 함께 산수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산수화 안에는 수선루로 보이는 건물이 있고 추나추동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상세계를 꿈꾸며 정원을 조성하던 당시의 별서 정원들과 달리 자연에서 찾아 세월을 넘어서려 한 송씨 형제들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수선루입니다. 큰 길에서 떨어져 있어 강물 흐르는 소리, 큰 나무 절벽 틈새로 찾아드는 새소리만 가득했을 곳이지요. 수선루 앞 수달이 놀던 너럭바위 위에서 바둑을 즐겼을 선인들의 모습이 쉬 연상되는 시간입니다.